반짝반짝 책정거장. 다음은 8번째 법칙,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민스키의 금융 불안전성 가설의 심리적 프로세스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이러합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빚을 내어 투자한다. 빚을 내어 투자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민스키가 말하는 포인트는 안정성이 불안전성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건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요. 사람의 행동 양식으로 인한 겁니다. 경제가 안정적이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낙관하며 지출을 늘리고 최대한으로 투자하며 빚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출과 빚이 많아지면 다시 경제는 어려워지게 되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다시 지갑을 열지 않게 되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작가는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고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점을 통찰했다면 그 프로세스에 잠식당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작가가 말하는 그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하는 이유에 관해 마지막으로 몇 마디 적어보겠다. 그것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언제나 이성적인 수준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되는 까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가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제리 사인펠드는 인기 최정상의 TV 시트콤에 출연 중이었다. 그가 직접 각본을 쓰고 출연하고 제작하는 시트콤이었다. 그런데 돌연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훗날 그는 한창 잘 나가는 시트콤을 중단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정상이 어디인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추락을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이다. 그의 시트콤은 시청률이 계속 더 오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답을 모르는 채로 남는 걸 택했다. 역사 속에서 툭하면 시장이 이성적인 분별력의 한계를 넘어서 부풀어 오르는 이유, 버블이 터져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사인펠드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정상을, 최고점을 알려고 한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너무 지나치게 왔다 싶은 시점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제야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말한다. 아, 그때가 최고점이었구나. 잠재 기회를 전부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자 최고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를 통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지점을 넘어서까지, 그리고 그 데이터와 관련해 사람들이 믿는 스토리를 넘어선 지점까지 기회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타이어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타이어의 한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동차에 장착한 뒤에 타이어가 터질 때까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싶어하는 시장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뭔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정상이다.
더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도 정상이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시장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시장이 투기적 행동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또는 펀더멘털 지표들과 동떨어진 채 돌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래왔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믿는 스토리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다. 둘째, 충분함의 미학을 깨닫자. 사인펠드처럼 생각하자. 투자자 차마스 할리하피티아는 누군가가 최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간 수익률이 15%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쌓이면 엄청난 수익이 될 테니까요. 나는 어려움에 맞서면서 그저 천천히, 꾸준하게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탐나는 기회가 눈앞에서 아른거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지금 딱 이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하는 데 만족해.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지. 물론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볼 때 시장은 절대 그러지 못한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다음 9번째 법칙은 더 빨리, 더 많이는 좋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큰 나무가 없어서 햇빛을 듬뿍 받고 빠르게 성장한 나무는 무르고 밀도가 낮은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밀도가 채 높아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곰팡이류가 잘 번식하고 질병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이 장의 요지는 조급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랑이든 일이든 투자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인내심과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인내심을 지녀야 그것이 성장하는 걸 지켜볼 수 있고 희소성이 있어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엔 좀 건너뛰어서 13번째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 그리고 절망.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화와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빌 게이츠는 천재였다.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다. 게이츠는 모든 가정의 모든 책상에 컴퓨터가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꿈을 품고 19살에 대학을 중퇴했다. 자기 능력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한 폴 앨런은 그를 처음 만난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빌 게이츠를 만나자마자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똑똑했어요. 경쟁심이 강했고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리고 끈기가 대단히 강했어요. 하지만 빌 게이츠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그는 편집증에 가까운 불안을 달고 살았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후 그는 만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1년 동안은 회사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항상 은행에 보관해 두었다. 1995년 TV 토크쇼 진행자 찰리 로즈가 게이츠에게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느냐고 물었다. 기술업계는 변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다음 해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는 아니다 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2007년에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먹여 살릴 자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있을까? 게이츠 역시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 그리고 강한 비관론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눈앞의 위험에 대비할 만큼 충분히 비관론적이어야만 장기적인 낙관론을 견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낙관론과 비관론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 이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극단적 낙관론자가 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하며 모든 부정적 태도를 성격적 결함이라고 본다. 또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일이 잘못될 리 없다고 믿는다. 다른 한쪽 끝에는 극단적 비관론자가 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일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며 모든 긍정적 태도를 성격적 결함이라고 본다. 또 자신감이 너무 낮아서 일이 잘 될 리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극단적 낙관론자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선 극단적 낙관론자와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위험하다. 낙관론과 비관론을 흑백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중간이다. 나는 그것을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부른다. 합리적 낙관론자는 인간의 현실이 언제나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런 장애물도 결국엔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으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한다. 어쩌면 위선자나 변덕쟁이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대개 그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 어떤 영역에서든 장기적인 성공을 누릴 만큼 충분히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투자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다.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나는 나의 전 작품인 돈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재정적 파산을 겪지 않고 버티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힘을 키우면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된다. 복리 효과가 기적을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번째 법칙은 완벽함의 함정입니다. 누군가가 찰리 먼거에게 워런 버핏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같은 사람이라면 잠시도 쉬지 않고 정확한 투자를 위해 분석과 예측을 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부었을 것 같은데요. 찰리 먼거는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그저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는 데 보냅니다. 작가는 이 장에서 삶의 약간의 비효율성을 용인하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은 집중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히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면서 삶의 여유를 허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정확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원칙에 집중할 시간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한 가지 면에서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분산해서 다른 곳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법칙은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입니다. 이 장의 경우에는 이 장의 뒷부분만 읽어도 요점이 다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냥 부분 편집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14번째 법칙인 완벽함의 함정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다. 문제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나쁜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완벽하게 없애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안다. 도둑질이 좋은 예다. 슈퍼마켓에서는 가게 문을 나가는 모든 손님의 몸을 샅샅이 수색하면 도둑질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아무도 가게를 다시 찾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적의 도둑질 발생 건수는 제로가 아니다. 가게 주인은 도둑에게 어느 정도 물건을 잃는 것을 번영에 따르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형태의 비효율성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듯 성가신 문제나 불편함을 얼마만큼 견디는 것이 최선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탓에 화장실에 갈 때도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지만 사람들이 우유를 가져다 줄 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유를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얼마만큼의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모든 업계와 직업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성가신 문제와 골칫거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지나친 불안정성, 일이 꼬여서 저기압인 상사나 동료, 사내 정치, 상대하기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 관료주의적인 프로세스, 전부 싫고 성가신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어느 정도는 견뎌야 한다. 많은 관리자가 비생산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야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는 완벽함을 원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관점이다. 그런 관리자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장기적 성공과 발전의 연료가 되는 것은 인내심이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묵묵히 견디는 것은 결점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장점이다.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젠가 어느 기업 CEO와 함께 비행기를 타게 됐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탑승 게이트가 2번 변경되자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화를 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는 사소한 차질에도 차분하게 대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랐을까? 10중 8구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하 직원에게도 비현실적인 수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직원들은 그런 기대치 때문에 나쁜 소식이나 문제를 그에게 숨기곤 할 것이다. 기억하라. 대부분의 일에는 비용이 따르며 이를 인정하고 기꺼이 치르는 것이 현명하다. 그 비용이란 적당한 양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다. 다음은 17번째 법칙으로 가볼게요. 미래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저는 이전에는 세상의 비약적인 발전은 몇몇의 소수의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끔 나타난 천재들이 자연에서 엄청난 비밀 법칙을 발견해내면 비교적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보완해서 여러 기술과 학문을 한 단계씩 높여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 장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전구와 비슷한 조명기구를 발명한 사람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가 나오기 무려 80여 년 전에 이미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목탄 막대기를 필라멘트로 이용하는 아크 등이라는 전기 조명기구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똑바로 쳐다보면 실명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밝고 지속시간이 짧아서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의 업적은 조명기구를 처음으로 발명해낸 데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여러 혁신을 토대로 더 나은 것을 개발했던 것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발명품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작가는 원자력 발전소는 비행기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애초에 공중투하폭탄을 개발하지 않았을 거고, 공중투하폭탄이 없었다면 핵폭탄도 만들지 않았을 거고, 핵폭탄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1960년대 미 국방부가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컴퓨터 네트워크로서의 시초가 된 아파넷이 없었다면 지금의 구글 맵스나 터보텍스,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발전이라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무언가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기술과 또 다른 사소한 기술이 만나 세상을 바꿔놓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읽고 나면 아 맞아,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게 되지만 이렇게 일깨워주기 전엔 미처 생각을 못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모건 하우절 작가의 식견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네, 다음 20번째 법칙은 겪어봐야 안다입니다. 이 장도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에 간 것은 인간이 이뤄낸 가장 멋진 업적이다. 달에 가는 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험일 것 같다. 하지만 마이클 콜린스는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에서 달을 내려다보며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빨리 적응되다니 놀랍군. 저기 창밖에 있는 달을 보는 게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넉 달 후에 아폴로 12호가 달에 도착했을 때 앨런 비는 달 표면을 걸은 후에 다른 승무원 피트 콘레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전부야? 라는 노래 제목이 생각나네. 콘레드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사실 그도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달 표면을 돌아다닌 것이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만 큰 감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대치와 욕구도 자신의 예상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다. 언젠가 콜린스는 올드린에 대해 그는 달에 발을 디딘 두 번째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보다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 더 큰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뒤에 남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성공이 자부심이나 만족감,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성공한 뒤에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반응은 성공하기 전에 상상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배우 짐 캐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걸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테니까요. 성공과 명예를 얻은 뒤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힘든 것도, 반대로 리스크가 현실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힘든 것도 결국은 같은 이유에서다.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 상황 안에서 일어날 감정적, 심리적 반응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훗날 멋진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런 화려한 생활과 부를 누리는 삶에서는 모든 게 만족스러울 것 같다. 하지만 잊기 쉬운 것이 있다. 호화저택에 사는 사람도 독감에 걸리고 건선에 시달리고 소송에 휘말리고 배우자와 싸우고 불안감으로 괴로워하고 정치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어느 때라도 이런 것들이 물질적 부에서 오는 만족감을 밀어낼 수 있다. 우리는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상상할 때 현실적 측면은 쏙 빼놓고 이상적인 그림만 그린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어떨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요컨대 겪어봐야 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23번째 법칙입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개가 침을 흘리도록 훈련한 조건반사 실험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개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924년에 파블로프의 연구실과 개 사육장이 있던 지역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일부 개는 익사했고 어떤 개들은 수백 미터를 헤엄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홍수는 그 개들에게 있어서 살면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이후에 그 개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종소리를 들려줘도 개들이 거의 침을 흘리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개는 먹이를 거부했고 몹시 불안해하면서 문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개들이 홍수를 겪은 뒤에 성격이 달라졌고 과거에 학습했던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나타난 이런 변화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이 극단적인 위험을 겪은 후에 혹은 자신과 관련은 없지만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도 사람들에겐 신경증과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나쁜 경험도 좋은 교훈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강렬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흉터로 남아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놓습니다. 기대치와 목표가 재설정되고 몸에 뱉던 행동 방식이 변하기도 하죠. 이미 이전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 개인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경제 불황을 경험한 세대 등 그 세대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수히 많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멍청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등등.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걸까? 만약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될까?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를 일깨워준다. 하지만 이 질문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내 견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은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한다. 내가 무지하고 뭘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나보다 생각이 짧은 거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속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의견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질지 모른다. 기술 트렌드 분석가 베네딕트 에번스가 말했듯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더 많이 접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기 때문이다. 의견 충돌은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은 언제나 다르기 마련이므로 의견 충돌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늘 변함없이. 네, 이렇게 해서 모건 하우저 작가의 불변의 법칙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작가는 이 불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작가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여러 사소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리스크, 즉 위험 요소 역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에 다 대비할 수는 없다 라고 말했었죠. 회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대책들이 그 이후에 나온 법칙들에 차근차근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에 다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내려놓고 약간은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평화가 있으면 혼돈이 있고 혼돈이 있으면 평화가 있고 호황이면 불황이 오고 불황이 되면 호황이 오는 그 사이클이 이미 수천 년간 인간의 행동 양식을 통해 입증되어 왔으니까 호황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어 흥청망청 쓰지 말고 힘들더라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역사를 통해 알게 된 불변의 법칙, 이것들이 당신을 단번에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견딜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되어줄 수 있고, 당신이 행복할 때 자만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는 제어제가 되어줄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무난하고 안전하게 사시기를. 이게 작가의 전체적인 생각,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책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 제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낭독할 때 임의로 부분 편집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상은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어도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책 영상을 통해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을 최대한 얻어가실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요. 마음에 드실까 모르겠네요.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